희귀질환의 모든 소식, 희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권준희입니다. 지난 3화에서는 특발성 폐섬유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진단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사항과 질환을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가습기가 환자분들 폐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과거에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때문에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에 독성이 발생해서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었죠. 그래서 이제 가습기를 청결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독성 없는 청정제로 가습기를 세척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고 습도가 낮아지면 환자분들이 호흡을 할 때 굉장히 답답하게 느낍니다. 그게 이제 이런 경우 가습기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환자들이 수분을 섭취해서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해 주면 호흡이 좀 더 원활하고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습기뿐만 아니라요, 제습기나 에어컨 같은 기구들도 청결하고 오염되지 않게 잘 관리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잘 청결하게 관리만 한다면 가습기 사용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향초 사용은 어떤가요? 향초의 사용은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에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향초의 향과 향초를 태우면서 생기는 이 연기가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권고되지 않고요, 주의를 해야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실내에서 요리하는 것도 폐섬유증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걸까요? 네, 일반 아파트는 가스 후드가 있어도 환기가 잘 안 돼서 환자분들이 좀 걱정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 향초에서도 언급됐듯이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가 연기가 많이 나는 상황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연기나 먼지는 폐에 자극을 줄 수 있고요,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간접 흡연뿐만 아니라 가스나 나무, 그리고 수술 이용한 그릴 요리도 이 연기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침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기관지 염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외 공기 오염이 심하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실내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서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청결한 공기를 잘 유지하는 것이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분들은 꼭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하나요? 독감 백신은 매년 접종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폐 기능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에서 독감에 걸리거나 또는 이제 폐렴에 걸리게 될 경우에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들이 굉장히 고생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렴 또한 백신을 맞아서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감이나 폐렴 증세가 있어서 환자분이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지거나 발열이 생기거나 객담이 많아질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교수님, 환자분들께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재활에 도움이 될까요? 예, 적절한 운동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을 앓고 있다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자연스럽게 운동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는 이렇게 숨이 차는 증상을 피하기 위해서 호흡을 더 짧게 유지하고 신체 활동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활 패턴은 환자의 폐활량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잘 짜여진 운동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어떤 운동을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에게는 유산소 운동 및 근육의 힘을 기르는 저항 운동, 근육 강화 및 유연성 운동이 권장이 됩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을 수 있죠. 환자의 상태에 따라 5분에서 10분 정도 걸은 후 1분 휴식을 취하는 것을 약 3번 정도 반복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런 운동은 질환으로 인해 저하된 신체 기능을 조금씩 회복시킴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키고 신체 활동을 늘리며 결과적으로 삶의 질과
환자의 건강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네, 몇몇 폐섬유증 환자분들은 약을 드시면 속이 뒤틀려서 좀 일상생활을 하시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래도 꼭 약을 드셔야 하나요? 항섬유화제, 퍼퍼니돈이나 닌테다닐 같은 제제를 큰 부작용이 없으면 꼭 복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부작용이 심해서 좀 환자들이 이 약을 잘 못 드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자의로 끊지 말고 꼭 담당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가지고요. 가능한 한 방안을 좀 찾아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있는 이 항섬유화제는요.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진행을 한 50% 정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약제이고요. 이 약제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 일부 환자들은 암 환자들보다도 더 나쁜 경과를 보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치료를 함으로써 섬유화의 과정을 한 50% 정도를 막아주게 되면요, 경과가 굉장히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성악화도 이 항섬유화제가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고요. 네, 교수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는 산정특례 대상자인가요? 예, 맞습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산전특례 대상 질환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전특례 대상자는 급여 항목 중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10%가 되는데요. 비급여 항목 또는 전액 본인 부담 항목은 이 산전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꼭 확인을 하시고 병원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또한 산전특례 대상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산정특례 신청 및 갱신 방법에 대해 희귀질환 전문 앱 네오노트에서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오노트를 지금 다운로드 받고 확인해보세요. 폐이식을 한다고 해도 기증자를 찾기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맞는 가족이 있다면 비용과 절차는 좀 어떻게 될까요? 폐이식은 뇌사자 이식을 관리하는 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폐이식이 결정되면 환자는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KONOS의 K넷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식 대기자로 등록이 됩니다. 이후에는 의학적으로 응급한 정도, 대기 기간, 나이, 혈액형, 지리적으로 가까운 정도 등을 고려한 후에 우선순위에 따라 이식을 받게 됩니다. 최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생체 폐이식이 가능해졌는데요. 생체 폐이식은 살아있는 기증자 2명의 폐 일부를 떼어 이식하는 방법으로 가족 중에 맞는 기증자가 있다면 가족 간의 이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폐를 절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고 위험성이 있어 많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교수님, 비용도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가 지원 제도가 따로 있을까요? 예, 일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부담되었던 의료비에 대해서도 장기 기증자가 이식 수술하는 데 필요한 의료비를 이식인의 실손보험이 부담하도록 표준약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 장기 이식에 드는 비용은 이식인이 부담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었다면 이번 개정을 통해서 장기 기증에 드는 의료비를 이식인의 실손보험에서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증인과 이식인 모두 의료비 부담을 조금씩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군요. 예, 희소식이죠. 네, 오늘 이렇게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일상생활 속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봤는데요. 더 많은 환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